안녕하세요. 원대한TV 부동산 유치원입니다. 오늘은 제7화죠. 월세, 전세, 매매, 전매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월세나 전세, 매매, 전매하는 것들마다 각각의 전략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자금을 불리는 시기들이 있고, 또 각각의 그 목적에 따라서 각각 쓰는 전략들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월세를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전세를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시세 차익을 보고 매매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전략들도 있긴 하겠지만 각각의 그런 그 목적과 또 언제 어떻게 전략을 쓰는 것이 좋을지, 또 각각에 따라서 그 시기가 얼마 정도 있다가 환금성, 결국 부동산 투자라는 것 자체는 투자했다가 얘를 다시 또 돈으로 바꿨을 때에 이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 환금성을 언제쯤으로 가져가야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각각의 투자의 방법과 또 자금을 회전시키는 방법들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월세 좋아하시죠? 참, 그 전에 부동산 투자를 했다 안 했다의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물론 살고 계신 집이 나중에 또 되팔 때 차익이 나서 금액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집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해봤다 라고 하는 것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고 있는 집은 지금 현재 내가 이때가 지금 현재 딱 팔기 좋은 적정한 타임이다, 충분히 올랐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다른 곳을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면 그 타임에 팔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부동산 투자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그 외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집 외에 월세를 줬든 전세를 줬든 하는 것들이 부동산 투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먼저 월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물량들 많이 있죠. 부동산, 지나가는 부동산을 보더라도 월세 얼마,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라고 붙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월세라는 것은 이제 투자로 봤을 때 장점으로 꼽아보자면, 어차피 시간을 지나서 시세 차익을 본다는 건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이 땅의 용도가 달라지던, 아니면 이 전 시간에 되었던 거리가 가까워지든, 심리적 거리 또는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든 해서 시세 차익이 발생했을 때 되팔아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월세까지 받으면 세금은 세금대로 내면서, 그러면서 또 조금 더 가게에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월세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게 될 그 부동산의 전체 금액을 자기 돈만으로 100% 자기 자산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 대출을 몇 퍼센트든 끼고 가져가는 방법이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자기 자본을 가지고서 월세를 들어가는 것은, 월세가 예를 들어 한 달에 60만 원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60만 원이라는 돈을 고스란히 자기가 갖게 되겠죠. 다음에 후자 대출을 끼고 월세를 가져왔을 때는 매달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빠진 부분, 60만 원에서 이자 비용이 빠지겠죠. 이자 비용이 빠진 것만을 뺀 나머지가 여러분들의 월세 수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부동산 초보분들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부동산들을 투자하기는 어려우실 거고, 여러분들이 제일 만만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들이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섹션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월세를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대부분 다 1억대에서 많게는 한 3억대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는 물건들을 투자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 정도라고 쳤을 때에, 그럼 여러분들은 자기 자본 100%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 정도가 될 거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한 90만 원 정도 선이 되겠죠. 그 정도를 다 받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대출을 끼고 그리고서 이자 낼 거 내고 나서 나머지 그 차익만큼을 가져가는 게 유리하냐?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해드리자면, 월세를 그냥 자기 자본만으로 그냥 내가 가지고 가서 월세를 받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대출을 낀 게 유리하냐? 라는 것들을 먼저 좀 진단해드리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월세를 자기 자본만 가지고 했을 경우입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일단 구입가를 한
한 2억이다라고 생각하고서 한번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피스텔을 2억짜리 오피스텔을 내가 내 자본만 가지고 했다고 쳤을 때 보통 이제 보증금은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실투자금은 2억에서 1,000만 원 보증금이 들어왔으니까 1억 9천만 원 정도가 실투자금이 될 겁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한 2억짜리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한 1,000에 60 정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매달 60만 원씩이 들어온다는 건데 연수익으로 따져보면 720만 원, 12달이니까 720만 원 정도를 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총 투자 비용이 1억 9천만 원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따져보면 약 3.79% 정도 수익이 나게 됩니다. 생각보다 적으신가요? 자, 그런다 하더라도 먼저 장점을 꼽아보자면 은행 이자 대비해서 좀 수익이 더 높다. 요즘은 은행 이자 뭐 2% 뭐 얘기하는데 사실은 원천징수 이자와 관련된 원천징수세를 빼고 나면 2%가 채 안 되죠. 2%가 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보면 그 정도 60만 원씩 버는 거 좋을 수 있습니다만 단점을 꼽아보자면 공실이 발생했을 때 은행 수익률에 못 미칠 수 있다. 공실이 한 달이 빌 수도 있고 두 달이 빌 수도 있고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워낙에 들쑥날쑥이 많잖아요. 세입자가 쉽게 또 이사가고 하기 때문에 공실이 한 서너 달만 난다고 치더라도 굉장히 큰 손실을 난다. 은행에 이자 받는 것보다 수익이 적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단점인데 이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감가상각이 크게 발생한다라는 점이에요. 요즘은 대부분 오피스텔들이 풀 옵션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세탁기, 냉장고, 그다음에 또 전기 오븐, 그다음에 냉난방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가구, 이런 게 붙박이장 다 들어가는데 이 세입자들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사를 쉽게 다니기 때문에 내 집처럼 이렇게 아껴가면서 써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물건이 파손됐어, 또 가구가 망가졌어,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집주인이 전부 다 보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오피스텔이 다른 집들보다 대비해서 좀 빨리 늙는다라는 단점이 있겠죠. 그것이 결국은 내가 버는 거 대비 또 얘가 늙어가면서 감가상각이 발생되기 때문에 결국은 오피스텔을 통해서 월세를 받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정도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오피스텔 들어갈 때는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는 자리를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월세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 정도 내는 정도, 그다음에 약간 용돈벌이 하는 정도이겠죠. 그래서 반드시 호재가 있고, 1강에 말씀드렸듯이 멀 때 사서 가까울 때 팔아라. 다음에 또 나머지 1강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요 앞강에서 멀 때 사서 가까울 때 팔아라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호재들, 또 그 외에도 다양한 호재들과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들, 금액이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투자하셔서 시세 차익을 보려고 들어가는 거지 월세만으로 큰 돈을 벌려고 들어가는 것은 큰일이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다 갖춰져 있고 교통도 편리하고 직장도 많고 모든 것이 완성된 도시, 그러면 월세는 좀 안정적으로 잘 나올 수 있고 공실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반면에 감가상각비를 따진다고 친다면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다음에 시세 차익은 발생하지 않는 이런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심하실 것은 시세 차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2억이라는 여러분들의 투자 자금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을 대출 없이 끌고 가겠죠. 그럴 경우에 결국은 매년 버는 72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익률 3.79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세 차익이겠죠. 그래서 2억짜리 오피스텔이 2억 5천이 된다든지 2억 8천이 된다든지 3억이 된다든지 이런 거를 바라보고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실제 수익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 8천만 원을 목표로 해서 2억 8천쯤에 팔아야지 라고 했으면 그 2억 8천까지 달성되는 기간이 10년을 걸릴 것이냐, 아니면 5년이 걸릴 것이냐, 아니면 3년이 걸릴 것이냐, 이런 걸 보고서 반드시 환금성, 그러니까 돈으로 바뀌어지는 타이밍, 어느 정도 타이밍에 내가 얼마만큼을 벌겠다라는 계획이, 출구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막연하게 오피스텔 하나 투자해야지, 월세 받아야지, 어디가 다 완성되어 있나
라는 것을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얼만큼의 시세 차익을 얼마 만에 벌 것인가 라는 것을 정확히 진단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대출을 활용한 오피스텔의 월세 수익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즘 대출 규제가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보통 한 60%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오피스텔 구입가가 2억이라고 쳤을 때 대출이 60%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1억 2천 정도까지는 대출이 발생된다는 거죠. 거기다 이제 보증금이 또 1,000만 원이니까 실제 1억 3천을 빼고 나면 실투자금은 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월세는 똑같이 60만 원이겠죠. 대신에 이 월세 60만 원에서 뭐가 빠지냐면 월 이자가 빠지게 됩니다. 요즘은 이자가 워낙에 금리가 낮기 때문에 한 2.5% 정도 잡아봤을 때 그러면 한 달에 14만 6천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60만 원에서 14만 6천 원 이자를 빼고 나면 월 수익은 45만 4천 원이 됩니다. 그럼 연 수익은 총 544만 8천 원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건 720인데 대출을 끼니까 544만 8천 원이네. 오히려 버는 게 적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2억이라는 돈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7천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을 두 채 한다고 쳤을 때는 1억 4천만 원이고요. 거기다가 2억에서 1,000만 원만 더 자금을 유동통해서 집어넣는다 하면 2억 1천을 가지고 세 채를 굴릴 수 있겠죠. 그러면 한 달에 60만 원이 아니라 45만 4천 원이지만 얘를 두 채만 한다 치더라도 90만 원이 넘어가고요. 세 채를 한다 치면 130만 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똑같은 금액 가지고 2억 가지고 훨씬 더 버는 게 크죠. 그래서 수익률로 따져보면 약 7.78%라는 높은 수익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장점은 은행 이자 대비 매우 높은 수익률이 가게 되고요.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피스텔은 월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세 차익이다. 그게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세 차익이 아까는 예를 들어 하나의 오피스텔에 8천만 원이라는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면 얘는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더해서 2억 1천을 가지고 투자했을 시에 세 채를 살 수 있기 때문에 8천만 원, 한 채에 8천을 번다면 시세 차익이 그러면 2억 4천이 됩니다. 세 채를 하게 되면.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대출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좀 내려야 돼요. 대출 난 무조건 싫어 또는 너무 좋아 둘 다 바람직하진 않다고 봅니다. 대출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저는 대출이라는 게 마치 불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류의 생활에 불을 굉장히 잘 다루고 편리하게 쓰죠. 라이터 불부터 시작해서 가스불, 난방, 자동차도 결국은 불로 가는 거죠.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불의 특성을 잘 알고 잘 컨트롤하고 유용하게 쓰면 굉장히 편리한 도구가 불입니다. 그런데 자칫 방심하고 잘 모르고 했을 때는 화재가 되고요. 집도 홀랑 태울 수 있고 산불로 번져서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대출도 잘 알고 규모 있게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고 여러분들이 부자로 만들어주는데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붙여주는 게 대출이지만 자칫 방심하거나 컨트롤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예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는 것 자체도 대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대출을 껴서 오피스텔을 투자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냐? 그렇진 않고요. 얘도 또 단점이 존재하죠. 자, 만약에 공실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한 채를 가지고 공실의 발생의 위험도가 생기는 것과 세 채를 가지고 발생하는 건 더 크겠죠. 다음에 자기 자본만 가지고도 들어갔을 때는 공실이 발생해도 크게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들어올 돈이 줄어들 뿐이죠. 근데 대출을 가지고서 이렇게 활용했을 경우에는 공실이 발생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스러워질 거예요. 왜?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가는 이자는 매달 따박따박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실 발생에 대한 손실이 크다라는 점이고요. 다음에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비가 발생을 하는데 한 채가 아니라 세 채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오피스텔 투자로 갔을 때는
투자의 시점, 그러니까 환금성을 갖는 시기를 최대한 좀 줄여 잡는 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도심지, 서울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잘 발달된 도시들은 대개가 다 조정 대상 지역이거나 투기 과열 지역이거나 투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전매 제한들이 걸려 있고 그 기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들은 그거에 맞춰서 전매 제한이 풀리는, 그러니까 매매가 가능한 이런 때에 맞춰서 이제 환금성의 시기를 잡으시면 될 거고, 그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좀 땡겨서 잡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단지 그냥 나오는 출구 전략만 생각할 게 아니라 들어가는 타이밍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오기 위해선 들어가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완성된 도시가 시세 차익이 발생되는 시점이 발생이 될 건데 그게 10년 뒤다, 20년 뒤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서 10년, 20년이 발이 묶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성되는 시점에서 한 3년, 4년 뒤면 이게 완성되겠다. 그때 좀 오르겠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잠잠하게 잠수 타다가 갑자기 확 오르거든요. 그 올라가는 타이밍을 봐서 들어가는 전략을 세워야 나오는 전략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피스텔이 감가상각비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간 10년, 20년 보유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반드시 특히 오피스텔은 출구 전략을 세운 상태에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대출을 활용할 경우,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큰 이익을 기대한다고 친다면 반드시 입지를 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그 동네에 하나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오피스텔, 제일 좋은 오피스텔, 제일 역세권이 가까운 곳, 이렇게 입지를 잘 보셔야 되고, 입지를 보셔서 물건을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그 물건 중에서도 호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똑같은 호실도 잘 나가는 호실이 있고 잘 나가는 향이 있고 잘 나가는 타입이 있기 때문에 제일 잘 나갈 수 있는 것, 거래가 어느 게 잘 되느냐, 저는 금액이 싸다 비싸다보다 중요한 건 결국 이 물건에 얼마큼 잘 나갈 거냐, 대팔 때 얼마나 잘 팔릴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부동산에서 가격은 절대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절대적인 가격으로 금액이 저렴한데 나중에 얘가 마이너스 P가 붙거나 아니면 다른 데가 많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한 절반밖에 안 올라간다면 저는 그 물건은 비싼 물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비싼 돈을 주더라도 얘가 더 많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더 잘 팔리거나 한다고 치면 저는 그게 싼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 여기서 좋은 물건이란 입지, 다음에 좋은 호실, 좋은 향, 좋은 타입들, 이런 걸 먼저 선점하시는 눈을 가진다면 대출을 활용한 오피스텔의 전략 또한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강의를 오늘 7회를 준비하면서 7회차 월세, 전세, 매매, 전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좀 끊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월세만으로도 시간이 꽤 되고 오늘 지금 이 얘기를 다 이야기하면 1시간이 넘는 분량이 나올 것 같아서 월세는 월세대로 파트로 끊고 그다음에 또 전세는 전세대로 또 끊고 매매와 전매를 하나로 묶고 해서 1, 2, 3으로 3부로 해서 월세, 그다음에 전세, 그리고 매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월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전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대한 TV 부동산 유치원의 원대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